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노화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과연 우리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같은 생활 습관이라면 평균 수명은 늘어도 고통스러운 노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병원 신세를 지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어려운 상태이면서 신체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삶의 질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수명만 길어진 가속 노화의 시대를 살게 된다는 예측에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가속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 늘린다라는 자본주의의 편안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애초에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가까운 거리조차 엘리베이터, 택시, 자가용을 애용합니다. 소모 열량은 낮아지는데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주문합니다. 여기에 매일 쏟아지는 컨텐츠의 자극이 더해져 뇌는 과부하에 걸리고 더 많은 자극을 쫓습니다. 체형뿐 아니라 인지기능까지 망가져갑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지은이 정의원,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이 책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인 저자가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은 젊게 살 수 있는 4M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4M 건강법은 대개 편안하고자 하는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건대 실천했을 시 여러분의 수명은 최소한 12년 정도 연장될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화의 재설계, 습관부터 시작하자. 미혼인 30대 후반의 IT 개발자 A는 장시간의 근무로 지친 상태에서 매일 퇴근하면 맥주를 두세 캔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 회사가 성장하고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스트레스가 늘 있었고 퇴근 후 맥주를 마시는 습관은 A에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모임이 줄어들자 혼자서 마시는 술의 양이 점점 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업무 의욕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졌으며 스트레스는 늘어갔다. 그때마다 퇴근 후에 시원한 혼술은 더 공고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순간 자기 효능감마저 떨어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지는 번아웃이 찾아왔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친구의 권유로 A는 나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혈압과 요산, 고지혈증 수치가 모두 엉망진창이었다. 가속노화 사이클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그가 지난 2년 동안 유지해온 퇴근 후 음주 습관을 단 하루 만에 버리는 데 성공했다. 스트레스와 질이 낮은 수면, 장기간의 좋지 않은 식습관과 알코올 섭취 때문에 위험할 만큼 높아졌던 혈압도 점점 정상화되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도 스스로 느낄 만큼 개선되었고 자기 효능감도 회복했다. 이러한 변화는 선순환을 일으켜 그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조차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술이나 당분을 끊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습관을 바꾸는 일은 애초에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질병이 생기면 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하루 만에 오랫동안 고착화된 습관을 바꿀 수 있었을까? 잘못된 습관을 강화하는 보상부터 파악하라. 먼저 자각해야 한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해결됐을 때 개선되는 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그동안 살아온 관성을 이기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A는 혈압이나 혈액검사 수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고 생활습관이 가져오는 가속노화 사이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 결과 현재의 음주 습관을 개선해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정신적, 시체적 기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태도가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는 나쁜 습관 회로를 없애고 좋은 습관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뇌에는 중독 회로와는 별도로 습관 회로가 있다. 이 습관 회로는 단순화하면 신호, 회로 작동, 행동, 목표 보상으로 구성된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맥주를 마시는 습관을 예로 들면 신호에는 직장과 퇴근길의 스트레스, 퇴근길에 접하는 맥주 광고 6시를 알리는 시계바늘, 저녁 시간의 배고픔과 목마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신호에 따라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사람은 갈증이 있을 때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느끼는데 이 보상이 알코올이 주는 보상과 합쳐져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은 강력한 습관 회로로 자리 잡는다. 습관 회로가 유지될 만큼의 목표나 보상이라는 연료를 제거하면 습관은 버릴 수 있다. 회로는 사람마다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쪼개어 분석해야 한다. A에게는 구체적으로 긴 시간 일을 한 후에 맥주를 마시고 바로 쓰러져 잔다라는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자고 나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잠들면 수면 구조가 정상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마디마디 끊어지면서 적절한 렘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날 인지 기능과 업무 효율은 더 떨어진다. 가장 주요한 습관 회로의 원동력을 파악했으면 이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명확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A에게 알코올 금단 증세를 줄이는 약물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소량 복용하도록 했고 집에 도착해서는 잠시 쉬다가 바로 잠자리에 들게 했다. 이렇게 술 없이 처음 며칠을 지내는 데 성공하면 저녁 시간을 채울 더 나은 활동들을 구상하고 실천하면서 약의 복용량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 습관 회로를 유지하는 연료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따라 그 회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른 행동을 분석해서 반사적인 행동들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나 역시 술을 즐기는 편이었는데 매년 2, 3개월 동안 금주를 하긴 했지만 오랜 기간 술을 아예 끊어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조금이나마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을 접하면서 알코올을 좋아하는 것이 당중독과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마침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 직후 갈증이 나서 맥주 한 캔을 원샷하는 평소 습관과 달리 330ml짜리 액상 유청 단백질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나에게는 갈증이 신호였고 갈증의 해소가 보상이었던 것이다. 그 후 운동을 하거나 퇴근한 다음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맥주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고 금주 상태를 장기간 유지했다. 행동 자체가 습관을 강화시키므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술을 끊어야 한다면 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고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에는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습관 회로가 살아있으면 장애물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강제적이며 단독적인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각, 태도에 따른 이성의 힘, 장애물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다차원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좋다. 성공적인 나이 듦을 위한 4가지 기둥. 지금까지 삶을 이루는 여러 영역, 곧
도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고체계나 에너지 대사체계, 근골격계 등은 세부 도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일종의 복잡 적응계다. 나아가 이러한 상위 도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생명체 전체라는 거대한 복잡 적응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복잡 적응계 전체의 알로스타틱 부하를 가늠할 방법이 바로 내재 역량이다. 내재 역량의 주요 도메인으로는 이동 능력, 인지 정신적 행복, 활력, 감각기, 시청각, 사회적 물리적 환경 등이 있다. 이 도메인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합산하고 한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시간, 기능축으로 그려보면 그림과 같은 곡선을 얻을 수 있다. C 곡선의 평균적 내재 역량 궤적을 A 곡선처럼 만드는 것은 생애 주기적 노화 지연을 놀라울 정도로 구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A 곡선처럼 살 수 있는데도 굳이 B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속 노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노화의 곡선을 자신이 그려나갈 수 있고 그 결정 요인들이 이동 능력, 인지, 정신적 행복, 활력 등인 것을 깨달았다면 불로장생을 바라던 수많은 권력자가 술과 쾌락으로 점철된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만들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정갈한 습관과 마음가짐으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다. 삶을 이루는 요소, 도메인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개별 도메인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면 내재 역량이 개선된다고 오해한다. 체중과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사람에게 단백질을 더 섭취하라고 권유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물론 단백질을 먹으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체중과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그동안의 진료 경험에 비추어보면 도메인들의 불균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도메인의 문제가 쌓이면 다른 도메인의 문제로 파급되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힘이 없고 체중이 줄어들며 스스로 치매가 걸린 것 같다고 진료실을 찾아온 중년 여성 C가 있었다. C는 늘 예민한 상태로 긴장을 하고 있었으며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하루 6시간을 넘게 자지 못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픈 느낌이 들었고 식욕은 항상 떨어져 있었다. 특히 고기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이 운동의 전부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매사에 기력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자 조기 치매가 걱정되어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경도 인지장애 판정과 함께 뇌 영양제를 처방받았다고 했다. 뇌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식욕은 더 떨어지고 신경이 더욱 곤두선다고 했다.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추가로 처방받고 나서는 변비가 극도로 심해졌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나 뇌사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추가 혈액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 겉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나 소화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충분한 면담과 그동안의 진료 이력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C의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우울감과 예민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화기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근육량과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울감, 불안과 수면장애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틈이 없으니 집중력과 인지기능마저 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면담을 통해 내면의 긴장과 불안이 발생하는 기제와 이를 고착화하는 생활습관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울감이 신체 문제로까지 번져서 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제를 처방했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식사와 운동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지면 체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면담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나 인지기능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도메인들을 교정하기 시작하자 C가 호소한 인지기능 저하 자체에 대한 약, 소위 뇌 영양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상태가 호전되었다.
어디가 불편하다면 그 부위만을 진료하는 전문화된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보이는 대목이다. 돈만 쫓아봐야 돈이 모이지 않고 체중계 숫자만 바라본다고 해서 체형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여러 도메인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다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복잡 적응계의 상호작용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이 많으니 잠을 줄이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강제로 책상에 앉혀놓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메인 간의 연결성을 깨닫고 난 뒤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정작 내재 역량을 감퇴시키기 때문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기를 잡아주는 형태의 양육은 내재 역량의 중요한 요소인 규율을 익히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학벌과 직장은 최대한 많은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한 디딤판으로 사용된다. 목표는 오로지 더 많은 돈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고되고 불편하게 내재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개개인을 구성하는 여러 도메인이 잘못 형성된 사회의 도메인에 맞물려 균형을 잃어가는 셈이다.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제외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많은 의사가 운동을 더 하셔야 합니다 라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운동만 과도하게 해서 몸의 불균형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어디를 다친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더욱 피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처방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막상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운동은 틀렸다.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을 제외하면 달리기가 운동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전거만 타는 식이다. 건강관리와 즐거움을 위해 하는 운동조차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나 역시 같은 실수를 했다. 몇 년 전부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가 불편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오랫동안 즐기던 달리기에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더했다. 주로 하체와 하부 몸통을 강화하는 복합 관절 운동들만 열심히 한 것이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점검을 받아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갔지만 통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뒤늦게 연구용 체성분 분석기로 부위별 근육량을 확인한 결과 하체에는 근육이 매우 많았고 몸통과 상체에는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했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을 하면서 운동으로는 달리기를 즐겼고 상체와 상부 몸통을 사용하는 운동은 소홀히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나는 지난 20년 동안 유지한 운동 습관을 고쳐 상체와 상부 몸통의 기능을 개선하는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늘려야 했다. 비슷한 예로 등산은 전신 근육의 기능과 관절의 유연성이 적절하다면 자연스럽고 다양한 각도로 관절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다. 등산을 제대로 하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가 관절 주변의 근육과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관절이나 무릎 주변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체중도 많이 나가는 사람이 주말마다 등산만 몇 시간씩 한다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애꿎은 관절이 다 감내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도 각각의 세부 도메인의 조합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운동할 때 발생하는 부하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한다. 마음챙김으로 건강을 되찾는 법. 마음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먹기, 걷기나 집안일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명상을 위한 앱이나 마음챙김 가이드 관련 유튜브 동영상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근력운동의 효과가 정서, 인지, 대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는데 2,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처럼 마음챙김이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또 충분히 수련하고 나면 그 효과가 1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작할 때는 코끝에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거나 배와 가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지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긴장을 할 수 있다. 호흡을 생각하지만 호흡에 대해 생각하려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 서거나 앉거나 누운 모든 자세에서 몸에 긴장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자. 입꼬리를 살짝 들어올려 아주 고요한 미소를 지어보면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억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본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방법으로 수식관이 있다. 숨을 세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들숨에 1, 날숨에 2를 붙이기도 하고 들숨만 세거나 날숨만 세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호흡주기인 들숨과 날숨을 합쳐 1로 세는 것이 가장 편했다. 이렇게 해서 8번 또는 10번을 한 묶음으로 간주하고 몇 묶음씩 집중해 본다. 억지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진다면 다시 1로 돌아온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에서 연습하면 아주 좋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 수련으로 마음챙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의 다이어트는 틀렸다. 주변을 돌아보라. 모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들 에너지 섭취를 줄여서 살을 빼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늘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다이어트에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의지가 약해지면 다시 이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며 금세 체중이 되돌아오고 체지방률은 치솟는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할수록 사람들의 체내에는 점점 지방만 남고 근육은 줄어들며 요요는 빠르고 강력하게 찾아온다. 나중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상황이 되어 체중과 열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며 자신의 몸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 같은 식이장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빼빼 마르고 싶은 강력한 목적의식과 높은 의지력, 실천력을 갖춘 사람들은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열량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섭취한 결과 스스로 근감소증을 만들기도 한다. 저속 노화 과정에서 체중과 체성분, 영양분 섭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이러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총 칼로리를 줄인다는 다이어트 논리는 모두 틀렸다. 먼저 개인의 신체에 대해 갖는 신체상부터 틀렸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대개 깡마르고 싶어 하는데 그 깡마름은 건강을 해칠 정도다. 신체 질량 지수가 1제곱미터당 21.5kg 이하가 되면 근육을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날씬한 몸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의 진료실을 찾는 중년 이상의 여성이 이 정도의 신체 체질량 지수에 이르렀다면 일단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우려한다. 따라서 해당 신체 질량 지수인 키가 160cm이고 체중이 55kg이면 이미 마른 몸이다. 그런데 160cm에 55kg인 젊은 여성 중에는 뚱뚱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 인슐린 저항성마저 나타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기아 상태임에도 내장 지방이 쌓여서 복부는 상당히 볼록한 상태라 뚱뚱해졌다고 느끼게 된다. 지방은 근육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도 상당한 부피를 형성하는 특성 역시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뚱뚱해진 것 같다가 아니라 근육이 너무 빠져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근육을 늘리는 운동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공포를 갖고 있다. 사실 전신 근육량을 웬만큼 늘려서는 팔과 다리가 굵어지기 쉽지 않다. 보디빌더들이 하는 수준으로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마른 비만 상태인 사람들의 경우 근력 운동을 해서 체성분 비율이 변하면 피하 지방이 얇아지기 때문에 둘레로만 놓고 봤을 때는 팔다리가 오히려 가늘어질 공산이 더 크다. 근육이 없는 상태로 계속 다이어트 식단을 시도하면 요요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뼈와 지방만 남게 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체형이나 체중에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이 문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진 상태에서 체중에 대한 집착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단순당, 초가공식품, 술, 담배라는 가속노화 자극원에 빠지고 가느다란 팔과 올챙이 배 체형에 중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만 켜켜이 쌓이는 상황이다. 적정 체중의 범위는 꽤 넓고 사람마다 다르다. 사망률이라는 관점에서는 신체 질량 지수로 1제곱미터당 21에서 25kg 정도다. 그러나 부수적이거나 과정에 해당하는 지표를 관리 대상으로 삼아 무작정 체중과 칼로리를 줄이면 점점 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의 생리학적 귀결 때문이다. 저칼로리 식사, 근육량 감소, 당분 섭취는 모두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킨다. 원래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 현상은 에너지가 부족한 비상시에 나타난다. 이런 대사적 기아 상태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면 미래에 대비해 그 에너지를 지방 조직으로 잽싸게 보내버린다. 체지방이 많은 상태에서는 가뜩이나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예민성이 떨어져 식욕이 강해진다. 칼로리 섭취마저 줄이면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하고 다이어트를 유지하기 위한 인지적 비용은 갈수록 높아진다. 결국 요요라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요요가 오면 영양 제공급과 낮은 근육량, 감소된 기초 대사량이 시너지를 일으켜 지방은 최고 속도로 증가한다. 한국의 평균적인 젊은 남녀는 여러 대사질환과 만성염증을 일으키며 스스로 내재 역량을 빠르게 깎아먹는 가속노화 체형을 가지고 있다. 늘씬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과 근골격계 균형을 보존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충분한 근육량과 적절한 체지방, 올바른 식습관이 결합한 적정 체중이 필요하다. 내재 역량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4M에 관한 계획과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동성, 마음건강, 건강과 질병, 이 세 도메인을 아우를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도메인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보존 또는 삶의 질과 기대 생존 기간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생각하는 삶의 지향점이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다룬 가속노화에 빠진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과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평온하고 덜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두 가지 중 전자의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하는 판단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노후에 믿고 의지할 것은 내재 역량뿐. 많은 사람이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으로 삶을 계획한다. 몇 살에 집을 사고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며 나중에는 무슨 차를 사고 몇 살에는 은퇴를 하겠다는 시기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가 취직하고 은퇴하는 삶의 형태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의 생애 주기는 1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졌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역량의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동성, 마음건강, 건강과 질병 도메인 중 한 가지라도 극단적으로 훼손되면 그 결과는 전신이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고 고차원적 요구가 충족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 도메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능력처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 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직업과 취미 등의 역량도 필요하다. 또한 갈수록 변화하는 가치와 그에 따라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소득원과 역량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으로 내재 역량을 초과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해지면 사람은 가속노화 사이클에 빠져들기 쉽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는 마약, 음주, 자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사망을 앞당기는 상황을 경제학자 앵거스 스튜어트 티터는 절망사라고 했다. 결국 나에게 중요한 것 도메인의 균형이 생기면 나머지 도메인들도 서서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견고한 역량 포트폴리오는 더 고차원적인 욕구 충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상회로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건강한 보상회로와 고차원적 욕구 충족이 나에게 중요한 것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싸구려 자극원에 기댈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저절로 가속노화 요인들을 피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도파민 분비 방식을 바로잡는 삶으로 이어진다. 내적 충만은 외적인 것을 비교하는 마음을 잠재워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준다. 결과적으로 더 적게 일해도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롭다. 이렇게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포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불편하고 번거로워 보이는 공부의 습관이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기전이다. 같은 나이여도 누군가는 더 젊어 보이지만 누군가는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책에서 말하는 습관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4가지 기둥과 내재 역량을 기억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